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연금 처음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연금 그러면은 딱 두 중에 하나였어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연금 펀드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연금 펀드를 하느냐, 이 딱 거의 두 가지였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연금저축계좌,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터서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투자가 이제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연금계좌를 연 다음에 요즘에 각종 다양한 ETF들 많잖아요. 각종 특징적인 어떤 테마라든지 섹터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식 개별 종목 투자하는 느낌 비슷해요. 워낙 주가가 크게 널뛰니까.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상품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사실 연금 그러면 이제 장기 저축 성향이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 게임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투자는 수익 많이 내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렇긴 하죠. 최근에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금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퇴직연금이나 아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을 예. ETF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반대로 ETF 하시던 분이 자기가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돈을 연금 계좌로 옮겨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특히나 이제 많으신 분들이 어떤 거냐면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예. 예.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 그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 계좌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까 15.4%의 배당소득세를 당장 내는 것도 아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도 안 지어도 되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 정도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연금 계좌 내에서 ETF를 해외 ETF 같은 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겠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것도 내 돈이잖아. 이걸 좀 투자하고 싶은데 ETF 사람들 많이 하니까 나도 여기다 좀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두 가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원천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ETF라는 게 예전에는 대형 주가지수,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또 해외로 보면 S&P나 뭐 나스닥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예.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섹터나 테마형 ETF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그런 ETF들을 추종하시는 그 ETF 그런 주가지수 그러니까 테마나 섹터 ETF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금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려는 되죠. 이런 거에다가 크게 손해 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테마 ETF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금 투자자의 속성과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 2차 전지가 됐던 아니면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게 됐던 ESG와 관련된 게 됐던 그 미래 세상 변화랑 내가 어차피 은퇴하는 시기도 10년 뒤, 20년 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잘 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해 놓고 좀 긴 기간을 놓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는 오히려 맞는 컨셉일 수도 있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수익률이나 일주일 뒤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꾸 테마 ETF 같은 거 투자하면서 자꾸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잘 맞추면 좋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홀짝 게임 할 때 홀짝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한 두세 번 해보면 틀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테마 ETF나 섹터 ETF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 방식의 문제다. 너무 잦은 매매를 하거나 시장 예측 투자를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좀 긴 관점에서 내가 미래에 퇴직하는 시점에 세상이 어떨 건지 그런 거를 전망해 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놓으면 그 시장에 맞게끔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 사회가 돼서 잘 살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의료기기나 이쪽 헬스케어 같은 것들의 비중을 내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좀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10년 뒤,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나 에너지가 다 바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비중을 내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래에 좀 대비한다는 컨셉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잦은 매매를 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어떻게든 많이 내보겠다라는 것들은 맞을 때는 행복하나 틀릴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포트폴리오 성격에 맞게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놓고 픽스해서 그걸 어느 정도 기간 유지를 해가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말 그대로 수익률 따먹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홀짝 게임 하다 보면 이길 예. 때도 있지만 못 맞을 때도 많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게 연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계좌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ETF를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그 연금저축 계좌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제 공제 혜택을 넘어서는 그 룸에 대한 이런 것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이제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합산을 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뭐 ISI 더하고 나이에 따라서 뭐 200만 원씩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단은 공제 한도는 기본이 700만 원인데 사실 그 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해요. 세액 혜택 공제를 다 못 받을 뿐이지. 그래서 1,800만 원 중에서 세액 공제 혜택 7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1,1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이것에 이 1,100만 원의 활용 가치가 알고 보니까 꽤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그 납입한 돈에서 자금에서 그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지금 뭐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제 3.3%에서 5.5%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건 사실상 거의 이제 비과세 이익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해 정리해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합쳐서 1,800만 원을 연간 저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하면 400만 원, IRP까지 하면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만 가입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러면 4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았을 거고 1,4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 1,400만 원을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운용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런데 극단적으로 내가 해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내가 투자를 한다. 내가 일반적으로 1,8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다른 금융 상품에서 투자를 하면 1,400만 원을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낼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감안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로 딱 들어오면 그런 상품을 투자하더라도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인출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은 연금저축에서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하는 시점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늘어난 수익 부분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찾아 쓰게 되면 3.3에서 5.5%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으면서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런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전업주부는 어차피 세액공제 했다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연금 계좌를 가입을 해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해서 1,800만 원을 불입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난 세액공제 상관없어. 그냥 해외 ETF,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ETF 주로 투자하면서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조금 줄이고 싶어. 그런 절세 목적으로 연금 계좌를 아예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ISA 계좌를 그 내후년부터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회피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연간 2천만 원씩에서 5년에서 1억짜리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 갖고도 부족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세 목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액공제가 목적이냐, 아니면 투자를 해서 늘어나는 배당소득세를 관리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내 노소득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다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기 투자 목적에 따라서 계좌 활용 방법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대로라고 하면은 그 남편이 운용하는 자금이 굉장히 큰데 ISA도 안 되고 뭐 그거 갖고도 모자르고 연금저축 1,800만 원 갖고도 모자랐을 때는 와이프 명의로 또 연금 계좌 하나를 개설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투자 자금 가족 명의를 다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증여 문제나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절세 계좌라는 것들은 자기가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ETF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 규모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연금 저축 뭐 퇴직연금 그러면 이게 업계 안에서는 금융상품 이거 추천을 할 때는 ETF보다는 TDF 타겟 트레이딩 펀드죠. 이쪽을 타겟 데이트 펀드. 예. 타겟 데이트 예. 펀드 예. 이쪽을 좀 강력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보면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고 돈만 넣으면 내가 특별하게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이게 이제 운용을 해주니까 장기간 이게 좀 시체말로 방치를 해놔도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되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해줄 것 같으니까 이게 믿고 맡겨도 되는 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일단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습니다. 예. 누가 TDF는 무조건 안전해 손해를 보지 않아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요. 예. 이것도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고 주식이나 채권이 들어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품이라는 거는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다만 이제 특성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펀드냐 그러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을 정하면 예. 그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은퇴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펀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도 하고 생애주기 펀드라고 예. 해서 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과정을 개인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예. 그냥 펀드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오토파일럿 소위 말해 자동 운행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 펀드는 근본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합니다. 예.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을 이제 그 비중을 맞춰서 이제 알아서 운영을 하는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연금 가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자율 배분을 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어떤 사람한테 어울리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크게 한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기자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예. 지금 정기예금 수익률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정기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 상품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본인이 스스로 투자 상품을 고르고 자산 배분을 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자산 재조정을 하고 그럴 능력과 아니면 시간과 이런 경험이 있으시냐, 충분하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어떠세요? 명색이 재테크 전문 기자라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생각했던 마음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달라지는 심리가 거. 심리에 영향을 미치죠. 예. 또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꼭 주가가 갈 것 같은 날에 예. 바빠요. 그렇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스스로 배분하시면 돼요. Do it yourself 해가지고 스스로 자산 배분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누군가 일을 대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것들이 그 일을 대신해 줘요. 내가 주식도 고르고 채권도 고르고 그걸 피킹해 가지고 적당한 비율을 맞춰가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형 펀드는 보면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맞게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시장 예측을 해요. 펀드 매니저 예측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으면 주식 비중 늘리고 아니면 배분 비중을 줄이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매니저가 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 소위 말해서 이런 펀드를 밸런스 펀드라고 하거든요. 주식과 채권의 밸런스를 유지해준다.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주식 비중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팔아가지고 채권을 사주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펀드들을 우리가 자산 배분형 펀드 중에 밸런스 펀드라고 해요. 그럼 그런 거를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 중에 TDF는 밸런스 펀드 중에 일종인데 어떤 특성이 더 부과되냐 그러면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밸런스를 잡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낮춰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요 비중을 이렇게 줄여가는 것들을 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맞는 거는 뭐냐? 펀드 매니저가 일임, 아예 네가 알아서 잘해봐 하는 그런 자산 배분형 펀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주식 채권 난 50대 50으로 그냥 꾸준히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펀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한 30대 때는 주식 비중 한 80% 가져가다가 뭐 퇴직을 앞둔 시점 정도 되면 한 30-40%까지 낮추는 그런 자산 배분형 펀드가 맞는 건지 그건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한테 맞는 걸 고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타겟 데이트 펀드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그리고 처음에 대신 이제 고를 때 제가 금방 질문 던져드렸던 것들을 하려면 약간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 처음 고르는 과정에서 잘 골라놓고 좀 편하게 일하셔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 계좌에 들어오는 캐시인 들어온 돈들을 늘리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만 보면 확실하게 ETF, 그러니까 증권사 연금 계좌를 이용한 ETF 투자보다는 확실하게 TDF 쪽이 금액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이쪽이 더 훨씬 큰 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예.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데 역량이나 이런 쪽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TDF가 많이 권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대명제 좀 큰 얘기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 볼까 해요.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뭐 IRP 등 이 연금 관련 상품들 운용을 할 때 개인들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 잘 생각해 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원금을 지키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지금의 구매력을 지키는 게 안전한 거예요. 지금 100원이 30년 뒤에는 한 50원 정도의 수준으로 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똑같은 구매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과 똑같은 수준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개념이죠. 단순히 명목적으로 원금을 지키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낮은 금리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예. 혹시 이카루스 이야기는 아시죠? 이카루스요? 예. 너무 높이 날다가 날개. 떨어져 죽으네. 예. 우리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투자에서는 이렇게 비교해요. 지나치게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투자 본격적으로 하는 거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카루스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카루스 아버지가 다이달로스라는 분입니다. 날개를 아들한테 달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이 날개를 내고 너무 높이 날면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 이야기까지도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건너가야 되는 게 지중해인데 예. 네가 너무 낮게 날면 지중해 습한 바람에 깃털이 무거워지면 네가 날개짓을 못해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지나치게 낮게 수익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잘 못 봐요. 우리는 어떻게 날아야 되냐면 적정한 높이로 날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산 관리죠. 엄마들이 양념하는 거랑 똑같나요? 이게 적당히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당히는. 적당히를 잘 하는 것들이 어렵죠. 네. 금리가 높았을 때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금리가 높았을 때 그냥 안전한 그 상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력도 유지하고 갈 수가 있지만 그게 지금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들, 안전하다는 게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하게 잘 나르려면 하나 알아둬야 될 법칙이 있어요.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 자칫 실수해서 50% 손실을 보면 예를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이 되면 다시 1억 원을 만드는 데는 100%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것들이 투자에서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 고수익을 한번 내는 것보다. 예.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중요해 적정한 높이를 잘 나르는 거에 대한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해줘야 돼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고 이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만들었던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것들 또는 이제 TDF 같은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달라지고 내일만 달라져서 오늘 이렇게 바꿔놓은 그 밸런스를 다음 날에 바꾸고 이게 리밸런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요. 예.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성격도 조금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서로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게 각각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연금 계좌는 크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연금 저축이 있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가 예.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비교는 세액공제 한도. 예. 연금저축은 많아야 400만 원. IRP는 7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럼 내가 저축 여력이 연 4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플러스 IRP까지 가져가야지 예.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 이제 세액공제 한도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제한 부분이에요. 예. 연금저축은 별다른 투자 제한이 없어요. 근데 퇴직연금에 속하는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의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들, 예. ETF들이 예. 위험자산에 투자되고 있을 때는 전체 IRP 적립금 중에 70%까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나한테 적합한 게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부분들인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부분 인출이 가능해요. 예. 근데 IRP 같은 경우는 부분 인출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동성이 높으면 좋냐?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다 찾아서 중간에 헐어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서 강제가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뭐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관점,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 투자 제한성, 그다음에 뭐 일부 인출이 가능하냐, 이런 유동성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나한테 적합한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ETF 투자 가능하죠. 리치에서 그 퇴직연금계좌 IRP에서는 리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적인 차이점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뭐 인터뷰할 때마다 개인적인 것들을 좀 한 가지씩 여쭤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종합해서 그럼 나는 전문가 개인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본부장님은 지금 추천하는 연금 포트폴리오 모델이 있는지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제일 난감한데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TDF랑 ETF를 약간 분산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냐면 소위 말해서 코어 세트라이트 전략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핵심은 코어는 예. TDF에 듭니다. 아, 전체 연금 자산의 한 적어도 50% 이상을 예. TDF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맡겨놔요. 제가 해보니까 ETF 투자하는 것들은 사람의 본성상 자꾸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고 싶죠. 사고 사고 팔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트레이딩하면서 하는 거나 TDF에서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조정해 주는 거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하는 것보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나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 트레이딩하고 싶은 욕구를 아예 죽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TDF에 한 50% 정도를 배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ETF 같은 데서 투자하면서 테마형이나 섹터 ETF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가고요. 저희 ETF는 제가 10년 뒤, 20년 뒤에 쓸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10년 뒤, 2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놔요. 지금과 쓰고 있는 에너지원도 바뀔 거고요. 자동차도 바뀔 거고 뭐 고령한 허신도 많이 진척돼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가고요. 혹시 최근 상장한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편입은 했죠. 근데 예. 어차피 그게 TDF 내에서도 편입돼 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유동 자금으로 좀 줍니다. 근데 시장이 충격받았을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조정을 그런 욕구들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절충형 방법을 쓰는 거죠. 내가 사실 본성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와 반대로 오히려 그냥 연금 자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TDF에 100% 올인원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게끔 하는 거고 뭐 ETF에 다 100%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건 자기한테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질문에 자기한테 답을 해보고 자기한테 적합하는 걸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그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본부장님을 모셨기 때문에도 있지만 증권 기반, 주식하고 채권 기반의 연금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가입한 연금 보험이 있는데 그럼 그거 깨갖고 뭐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적극 운용하라는 거냐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연금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깨지 말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20년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보험 상품의 금리가 아무리 하락을 해도 최저 7.5%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거든요.
그 친구 지금 연금 자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 본부장님께 여쭤볼게.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자산관리 쪽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뭐 은행의 이제 PB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당신은 지금 본인은 연금을 펀드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연금 개시되기 전에 그 연금을 계좌를 그 이종금융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중에 개시 전에는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금저축 그 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그분 하시는 말씀은 연금보험에는 그 종신형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상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옮길 생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거는 이제 평균 수명에 따라서 다르겠죠. 평균 수명보다 굉장히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뭐 옮길 수도 있겠죠. 맞을 것도 같은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딱 지금 현재 정답은 없겠지만 이게 생각해 볼 만한 타당한 근거는 되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수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뭐 전환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전용 상품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한번 고려하실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돼서 연금 뭐 펀드 상품을 보험 상품으로 바꾸겠다. 그럼 그 시점에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 상품에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의 생명표를 반영해서 인출 금액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환하는 시점의 통계는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전환하는 시점의 통계를 다 반영해서 상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인출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거기 배팅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것보다 나는 더 살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과학계 발전이나 뭐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배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많아지고 그게 데이터로 축적되고 나면 그게 인출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도 계속 반영을 해 나갈 거라서 그거는 항상 내가 전환하는 시점에 통계의 평균 값들은 항상 그 상품에도 반영돼 있다. 다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과학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기 건강 상태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조언을 드리면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신토록 나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됐던 아니면 배우자 또 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주택연금이 됐다 이런 종신토록 나올 수 있는 재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두시고 그래도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도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지 100%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고 종신형 연금을 사는 거는 수명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지 그게 무조건 수익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지금 현재 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언제 가입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형태의 연금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률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다들 포커싱이 거기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조금씩 지나면서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질문을 추가로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자들도 좀 취재를 많이 보완을 해서 더 많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됐든 연금 보험이 됐든 연금 펀드가 됐든 뭐 TDF가 됐든 ETF가 됐든 꼭 연금은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세 번째 통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